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한 나라가 주권을 이룬 이유를 보통 그 나라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배우잖아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그 익숙한 대답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그림에 대한 겁니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국가는 어떻게 사라지는가? 어찌 보면 굉장히 무겁고 또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죠.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답은 이거일 거예요. 일본은 강했고 조선은 약했다. 네, 힘의 차이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전부였을까요?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진실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어찌 보면 더 냉정합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전부가 아닌 이유, 그 실마리는요, 놀랍게도 한반도가 아니라 아주 먼 곳, 바로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역사를 보면 종종 그래요. 한 나라의 운명이 정작 그 나라 대표는 없는 방에서 결정되곤 하죠. 우리가 보통 국권 피탈이라고 하면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사의 시계는 그보다 석 달을 더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해 여름,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미 워싱턴의 한 밀실에서 사실상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이에요.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조용히 오고 간 약속이죠. 당시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테프트, 그리고 일본의 총리였던 가스라 타로, 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이게 무슨 공식적인 조약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종이 위에 찍은 도장보다 강대국들끼리의 암묵적인 양해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 파급력은 어지간한 조약 이상이었습니다. 이 밀약의 핵심은 아주 명확한 거래였습니다. 주고받기가 확실했죠.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한반도를 갖는다. 서로의 식민 지배를 눈감아주고 절대 서로의 영역은 넘보지 말자. 이런 신사협정이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거대한 거래판 위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제국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제국들의 이익을 위한 교환 대상, 딱 그뿐이었죠. 아니, 근데 왜 이런 밀약이 필요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에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20세기 초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말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이던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체스판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바로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도를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저 북쪽 유라시아 대륙에서 끊임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려던 러시아에게 한반도는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으로 가는 길목이었고요. 반대로 섬나라 일본에게는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교두보였죠. 그러니까 각 제국의 야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바로 그곳이 한반도였던 겁니다. 이때 이 체스판에 다른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있었죠. 바로 영국과 미국입니다. 이 둘은 러시아가 커지는 걸 가장 경계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인도를,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자신들의 아시아 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이었죠. 그러니 이들 눈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일본이 저 거대한 러시아를 대신 막아줄 아주 좋은 파트너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는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지원, 바로 돈으로 이어졌죠. 일본이 러시아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벌일 때 그 막대한 전쟁 자금을 어디서 구했느냐? 바로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서 전쟁 채권을 팔아서 조달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1억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본의 1년치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전쟁은 총과 대포로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한 제국의 야망이 다른 제국의 자본을 등에 업고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을 외부의 힘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제방이라도 튼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안타깝게도 당시 대한제국이라는 제방은 외부의 충격이 오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그리고 10년 뒤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까지 이 굵직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내부의 갈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외세, 즉 다른 나라 군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때 정부가 스스로 진압할 힘이 없어서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한 건 일본에게 개입할 완벽한 빌미를 줬고 이게 결국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싼 청일전쟁으로 이뤄지게 된 거죠.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이제 한반도에서 청나라를 몰아냈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러시아였죠. 당시 조선 왕실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1895년 무장한 낭인들을 경복궁에 침투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죠. 이건 어떻게든 러시아의 영향력을 끊어내려 했던 일본의 초조함과 그 잔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판이 거의 다 짜였습니다. 외부에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내부에서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죠. 체스판의 모든 말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둘 시간만 남은 겁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전쟁, 러일 전쟁의 포성이 멎으면서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러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죠. 이 조약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최고의 이익을 갖는다는 걸, 즉 사실상의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마지막 경쟁자였던 러시아마저 물러나자 국제사회는 일본의 한국 지배에 그냥 초록불을 켜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덕수궁으로 들어와서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압박하죠. 이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한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소. 남은 건 어떻게 끝을 낼 것이냐, 그 방법의 문제일 뿐이요. 당시의 그 절망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죠. 그 마지막 순간 조정은 결국 둘로 갈라졌습니다. 조약에 찬성해서 역사에 을사오적이라는 이름을 남긴 이들이 있었고 끝까지 반대하며 저항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민영화는 며칠 뒤 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렇게 한 시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언제나처럼 협력과 저항, 그리고 변절과 지조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고종 황제가 끝까지 조약의 옥새, 즉 국가의 공식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자의 승인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조약은 외부 대신 박제순의 도장으로 날인되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을사늑약은 오늘날까지도 국제법상 무효라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운율로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한반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크게 의지하고 있고 경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죠. 여기에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핵 위협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100여 년 전 제국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정학적 중심지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100여 년 전 제국들의 계산과 자본, 그리고 우리 내부의 분열이 맞물렸을 때 우리는 체스판 위에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레이어는 제정 러시아에서 지금의 러시아로, 청나라에서 지금의 중국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체스판 위에서 한반도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게임을 주도하는 플레이어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강력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말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